자, 오늘 우리 형법 압축 강의 4회 강의인데 이제 2회차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제 형법 압축 이번 2024년판 이제 4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양이 좀 더 늘었습니다. 10여 페이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데 올해는 이제 도표도 좀 더 넣고, 그래서 이게 그 형법 이제 총각론인데 정말 그 형법에 있어서 에기스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모아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양도 양이지만은 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례가 사실 여기서는 이제 별로 기출 표시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사례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내일 이제 발표죠. 내일 4월 16일 이제 앞당겨서 이제 내일 화요일 날 발표가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 종합반 1순환 때 요걸 이제 교재로 쓰는데, 그때 이제 그 그룹 레슨 할 때 이게 사례와 객관식을 어떻게 동시에 대비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교재 구조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죠. 그래서 사례와 객관식을 이제 동시에 이제 보는 법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한 160페이지인데 형법에 이제 완전히 그 뼈대와 그다음에 이제 몸짱이죠. 근육도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빨리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3시간이면 이제 완독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뭐 한 일주일 남기고 시험 일주일 남기고 3시간이면 2번 정도는 보시면서 일주일 전에 2회독만 해도 그냥 3시간, 6시간 정도겠죠. 딱딱 이렇게 해갖고 정말 그러면은 사례라든가 객관식 이제 고득점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니까는 매년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뭐 4회니까는 뭐 시간이 너무 없고 바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이제 그 핵심은 형법은 사례와 객관식이 지금 주관식 사례하고 객관식 그 문제가 선택형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례가 객관식이 사례다. 가장 이제 뭐 다른 과목도 이제 어느 정도 있지만은 가장 그것이 이제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형법 과목이라는 것들,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죄형법칙, 여기 이제 100% 객관식인데 죄형법칙은 5가지 이제 파생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법률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이죠. 법률 없으면은 범죄도 없고 이제 형벌도 없다. 자, 1번. 범죄와 형벌을 확정할 때 오로지 성문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문 법률은 뭐가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는 선거 국가죠.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이제 불문과 국가, 판례법 국가. 우리는 이제 국회를 통과한 성문법 국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성문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들. 자, 그런데 위미법, 우리가 아무리 그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일일이 국회의원들 이렇게 덩치하게 하면 워낙 들려서 이제 머리들 아프니까는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가 됩니까? 이거를 행정부처에 정부에 이제 위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이제 위임입법.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가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들,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들, 지방에서도 각종 시행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위임입법은 뭐 필수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실무자한테 일정 부분 넘겨야 되는데 대신 이제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기출표를 안 했지만은 가능하면은 기출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기출 지문들을.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한 90% 이상은 기출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1번. 법률주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명령, 조례 등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위임입법, 백지형법을 이제 허용하고 있다. 백지형법. 그러니까 이제 법정형, 요건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구성요건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백지형법은 이제 강학생이 오죠. 만들어낸 용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부처에다가 구성요건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해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위임입법, 백지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그 원칙은 2번. 구체적 개별적 위임의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는 것들. 따라서 이때 그 위임은 뭐가 됩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딱딱 어떤 틀을 정해줘야 된다. 그 한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금지된다. 그리고 요거 금지됐다. 그래서 위반했다 안 했다. 판단을 대법원에서 합니다. 법률은 이제 헌재에서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뭐가 됩니까? 시행령의 이제 위반은 대법원에서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포괄적 일반적 위임 뭐가 되면 알아서 해.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죠. 딱딱 설정해서 고법위 내에서 이제 해라.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 자, 요것이 이제 법률주의가 되겠고요. 법률 없으면은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두 번째가 소급표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위가 이제 범죄가 됐고 성범죄가 çok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지금은 그거 다 범죄입니다. 그때는 뭐 친하니까 일종의 성희롱, 그 당시에는 성희롱. 지금은 그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이죠.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지금은 성인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해서 하여튼 그런 경우들. 지금 아주 스토킹 범죄고, 이번에 스토킹 같은 경우들은 이제 판례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범죄가 아니었지만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게 바로 소급 적용이 되겠죠. 소급해서 이걸 할 때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가 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독재 국가도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지옥도가 이제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면은 미래를 향해서, 장래로 향해서만 효력이 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당연히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은 소급표가 부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갖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1번 형벌의 부과. 형벌의 부과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완처분은 바로 밑에 있지만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형사제재, 보완처분도 형사제재거든요.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도 예외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 보완처분이라도 예외가 있는데 의형상은 보완처분인데 그 실질에 있어서 속성에 있어서는 형벌적 성격이 강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유제한적 성격을 갖는 보완처분이거나 법 규정에 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의형상 보완처분이라도 이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지금 적용이 된다. 기본적 기록만 한번 보시죠. 사회봉사 명령의 부과 시간의 상한을 100시간에서 200시간, 현재 행법은 지금 200시간입니다. 이게 뭐 2008년도 팔리니까는 이건 벌써 오래됐죠. 그 당시 100시간에서 200시간을 옮겼다. 하루 한 8시간 정도. 그럼 100시간이 더 늘어나면 한 13일? 그 정도로 이제 더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어디 보육원 가서 유명 옛날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어떤 애기들 보육원에서 똥기저귀 빠는 거 이런 것들도 연예가 중계 같은 데 막 나오고 벌 받는 건데 그게 그때 그래갖고 뭐 논란도 많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한 13일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유제한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이런 거는 외형상 보완 처분이지만은 실상 자유제한적 처분이 바로 형벌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때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2번 원칙적으로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 소급표가 얼마든지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판례 변경.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 변경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뒤에 그 지문도 있습니다. 이번 13회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그 판례에서 그 얘기가 무죄였었는데 판례가 변경돼서 유죄가 됩니다. 무죄가 유죄가 되고 반대로 무죄가 되고 상관없다는 거죠.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법국가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형사소송법 규정의 변경인데 특히 이게 공소시효의 연장. 우리가 주형법정주의는 주로 이제 형법이 되겠죠. 물론 이제 형사법에서도 형법을 가까운 뭐 한두 개를 예외적으로 소급의 금지 원칙 적용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 이건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미래범죄 예방의 성격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생 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 이제 판단 기준인데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처벌법규의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의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가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들. 우리나라 형법도 상당히 이제 어떤 조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컨대 뭐가 됩니까? 독일 나치 형법이 건전한 독일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는 죄다 범죄다. 그래갖고도 유태 막 유배만 학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전한 독일 국민 정서가 과연 뭐냐? 과연 이런 부분들 너무 폭넓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독일 형법 원전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형법보다도 훨씬 뭐라 그럴까 뜻이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진짜 어떤 그런 국민성도 있지만은 단 하나를 그 사람들은 한 100년 전에 어떤 전 세계적인 쓰라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이면 이제 빌미가 된 거니까 상당히 해놓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당히 명확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자의적 해석을 갖다가 배제하고 있다. 그 뜻이 명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자의적 법 집행의 배제. 이것이 이제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 애석하게도 여기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보면 1번 판례가 한 변시에서 2번 정도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이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합니다. 과실범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이의적으로 처벌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의범의 주장에 처벌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치해석 금지의 원칙. 그래서 유치해석이라는 거 형법에서는 철저하게 금지가 됩니다. 유치해석은 비스무리하다는 거죠. 비스무리한데 A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고 B라는 사안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다 비스무리하다.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A 사안을 B 사안에 이제 갖다가 적용하는 거. 형법은 심지어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은 사람의 생명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유치해석이라는 건 형법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1번 유치해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유치해석에 해당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죄가 되겠죠. 1번 가벌성을 확장하는 유치해석은 재형법적의 원칙 위반돼. 가장 대표적으로 유치해석을 통해서 가벌성이 확장되면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 처벌할 수 없고 그 법 규정은 어떻게 유치해석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러나 2번 반대. 위법성 정확 사유 등의 확대 경우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치해석은 허용이 됩니다. 가벌성 확대하는 불리한 유치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가벌성을 축소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은 유치해석이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 밑에 또 나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또 보시죠. 그랬을 때 요건 이제 죄다 출제가 됐던 변시라든가 법전형 모의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판례들이 됩니다.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이제 성립할 수 없다. 쭉 중요한 것들 쭉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이슈 7번 먼저 성폭력 범죄인데 7번인데 이게 성폭법 14조에 보면은 몰카 카메라 이용 촬영죄. 그런데 형법 14조 1항은 여전히 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2항은 많이 변했어요. 2항은 많이 변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 뒤에 성폭력 범죄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몰카를 지금도 재정의를 확고하게 가는 것들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야 됩니다. 직접 촬영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영상물이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복제를 뜬다는 거죠.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는 것도 복제물. 우리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복제물에 복제물. 그 얘기는 1000번, 10,000번 복제해도 똑같다. 그거는 뭐가 됩니까? 허용이 되지 않는다. 1항입니다. 그다음 2항 반포등죄는 허용이 돼요. 반포등죄는 그걸 갖다가 촬영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에 지연되지만은 그걸 갖다가 반포하거나 제거하거나 뿌리는 것들 그거는 복제물의 복제물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3복, 4복, 1000복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이 반포등죄로 제공등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촬영죄는 오로지 사람의 신체를 직촬영 그것만이 뭐가 됩니까? 해당이 된다. 그래서 11회 때 사례에서 출제가 됐죠. 바로 그 영상 진짜 아주 음란물 그걸 갖다가 한 캡처본을 갖다가 보냈거든요. 영상의 캡처본. 캡처본이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도 그걸 촬영했다. 촬영죄가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1항은. 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 공시 아니라 촬영물에 영상에 이제 그 캡처본을 뜬 거니까 보냈다. 누구 피해자 본인 뒤에 나오지만 그러다 피해자 본인에게 그 음란 영상을 보내는 것은 제공죄에 있어서 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둘 다 무죄가 나왔고 바로 재작년에 사례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들. 그런데 9번 한번 보세요. 이게 최신 판례인데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URL 요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경우가 이게 이제 보시피 그거 URL 눌러서 내용 확인하는 순간 악성 코드 내 휴대폰에 쫙 퍼져갖고는 이제 다 빼가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와 같이 아동 청소년 이용물을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의 소지로 볼 수가 없다. 최근 판례입니다. 지금 성인 음란물, 성인 음말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데 업로드는 처벌하지만 다운로드는 처벌하지 않아요. 성인 음란물은 다운로드 처벌하지 않고 따라서 무슨 얘기냐. 소지죄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인 음란물은 소지죄를 처벌하지 않지만은 아청물은 소지죄도 처벌합니다. 아청물은 아주 엄격하죠. 더 엄격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동 청소년하고 성인은 다를 테니까. 아청물은 소지도 처벌하지만 성인 음란물은 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URL 갖다가 제공받았다. 그걸 갖다가 뭐가 됩니까? 눌러갖고는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폰 등에 이게 이제 딱 저장이 돼야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자와 함께 URL만 제공받았다. 이거 아까 아직 소지로 볼 수 없다.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건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 판례에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10번도 이제 같은 맥락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데 바로 1번이죠.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가벌성을 갖다가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 여기 진도 다 나가야 됩니다. 우연방해에서 지금 불능미수 유추경설, 불능미수범설, 불능미수 유추경설. 불능미수인데 왜 이걸 유추경합니까? 지금 그 과거의 다설이 기수범설이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우연방해. 근데 지금 현재 다설은 불능미수범설. 정확하게 불능미수 유추경설. 왜? 기수보다 불능미수가 훨씬 가볍게 처벌하니까는 유추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번 편 13회에 대해서 개각이 나왔지만은 뭐가 되냐? 오상방해 유전착에서 사실에 차고 유추경설. 왜? 사실에 차고 유추경설 왜 이게 허용이 됩니까? 지금 이게 엄경책임소를 취하면 고의범을 처벌하는데 이거 사실에 착오가 되면은 과실범 처벌,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어떤 그 처벌이 훨씬 약하거든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용된다. 따라서 가벌성을 축소하는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죠. 그때는 유추해석이 허용이 된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최근 판례들도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아까 위에서 보셨죠.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그렇다면은 이건 뭐가 됩니까? 유추해석에 해당이 된다는 것들. 조금 아까 바로 이겁니다. 밑에 이버성 정확사유, 책임 정확사유. 요거는 확대 적용하게 되면은 가벌성이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허용된다. 반대로 지금 이건 뭐가 되느냐?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를 갖다가 축소 적용을 합니다. 축소 적용. 축소해석해서 적용을 한다. 그만큼 가벌성이 확대되겠죠. 대법원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에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5번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목적론적 해석도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이 판례들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뭐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다 출제가 됐었는데 다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다 객관식용입니다. 먼저 이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적용되느냐. 그랬는데 요거는 뭐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에 그 5페이지에 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죠. 도표로 정리해 놨는데 쭉 이은 내용들을. 자, 그래서 범죄 후 그 행위의 가벌성이 상실된 경우에 이제 법적 효과가 되는데, 죄송하네요. 여기 아니라, 다시 이거 봐야 되겠, 여기 좀 딴 거네요. 여긴 지금 이 도표가 없네요. 우리 그 기본서나 암기장에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다시 4페이지로 돌아가서 원칙. 행시법주의, 이제 형법 1조 1항 구법주의입니다. 행시법이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구법.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법률의 변경입니다. 행위시법하고 근데 재판받는데 중간에 법률이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행위 당시 범행 당시의 법률하고 지금 재판 당시 법률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형법 1조 1항에 따라서 원칙은 행시법주의, 구법주의. 행위 당시에 적용됐던 그 구법을 적용해라. 요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도 기억, 형기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 요거는 오히려 행위자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 안 됩니다. 니은, 형의 변경이 없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원칙대로 가야죠. 행시법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행시법이 적용이 된다. 이게 아마 11대인가 재작년인가 객관식 나왔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게 이번 13회 때도 요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두 번, 객관식만 두 번인데요. 신설된 포괄일제 처벌법규 상습 강제추행죄. 상습법은 이게 포괄일제가 여러 얘기를 갖다가 동일한 얘기를 갖다가 포괄해서 상습법을 해서 2분의 1을 가정해 버리는데 바로 이렇게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이 되기 이전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 적용이 처벌이 이제 불가하다. 단순 강제추행죄 기본적 구성 요건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아마 2013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뭐냐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형법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어요. 상습 강제추행죄가. 근데 이 얘기는 2014년 기준으로 뭐 2011년이나 12년쯤에 있었습니다. 강제추행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간이 계속해서 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거든요. 2014년 이후에도 여러분들 모아서 상습 강제추행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저기 2011년, 12년쯤에 강제추행 한 번 또 했거든요. 그럼 얘도 보라서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소급형 금지원칙에 반하게 되죠. 소급형 금지원칙. 포괄죄는 원래 포괄해서 편입시켜서 처벌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2013년 기준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소급형 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 기본적 구성 요건으로만 처벌해라. 아무리 포괄죄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왜? 철저하게 행시법주의. 행시법주의도 소급형 금지 원칙을 밑바닥에 그 내용에 깔고 있거든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바로 이번 예외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인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니 피고인에게 그 소위 말해서 뭐 불리하거나 똑같으면은 행시법을 적용해라. 그럼 반대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행위자한테 유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라. 이거 신법주의, 이제 재판시법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범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기업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아예 처벌 구정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니은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법정형이 다운돼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데 이게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법률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률의 변경은 일반적인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어떨 때 이걸 제한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을 때 그때 이제 법률의 변경, 처벌 규정이 삭제됐거나 형량이 이제 줄어들었다. 법률의 변경. 이럴 때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형법 1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자, 그러면은 3번 한번 보시죠. 범죄 후 그 행위의 가벌성이 상실된 경우에 법원의 판단 또는 법적 효과. 요거는 뭐 소송법과도 연결되는데 외우만 두시면 됩니다. 객관식용이니까는. 자, 먼저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면소 판결하게 됩니다. 형사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일단 면소 판결. 어쨌든 간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면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중립적이죠. 아니 뭘 심판을 받아봐 유무죄가 나오는데 아예 뭐 형사소송 갖다가 면제해버리니까는 하질 않으니까는 판단을 갖다가 안 해버린 거죠. 판단에 유무죄가 나오는데 유무죄 판단도 안 한다. 중립적인. 사실 우리 뉘앙스로는 그 기분학적으로는 유죄 같죠. 야 나한테 뭐 책임이 있어 없어? 과실이 있어 없어? 내가 잘못이 있어 없어? 얘기 안 할란다. 그 잘못 들으면은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내가 잘못이 없다면 없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법은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겠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다. 어쨌든 처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꼭 기분학성으로 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때는 면소 판결. 바로 밑에 5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학 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니 재판 도중에
법률이 변경돼서 처벌이 삭제되면 면소 판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날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재판이 확정됐거든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도 면소는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디엔드 끝났기 때문에 면소는 안 되고 그렇다면 형 집행을 면제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 법원에서 이제 어디 구치소로 이제 또는 교도소 이감 중인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야, 걔 집에 가라 그래. 그럼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 가서 해가 절제법에 와서 그냥 바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나오면 되겠죠. 형집행 면제.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뭐 객관식 한 세 번 나왔나, 두 번 나왔나. 위헌 판단 받으면 이거 뭐 워낙 유명하죠. 위헌 판단은 일단 뭐가 되면 무죄 판결. 무죄 판결 해준다라는 거. 근데 4번 신법이 곧 행시법인 경우인데 요거는 하나 이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보셨던 포괄죄입니다. 포괄죄. 이게 지금 이렇게 국법이 있고요. 신법이 있습니다.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이 포괄죄 이렇게 걸쳐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포괄죄는 이렇게 막 걸쳐 있는데 전체가 일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습범 같은 경우도 포괄 일제에서 행위 종료시는 여기거든요. 여기서 행위가 종료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제3의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니 포괄일제인데 신구법에 걸쳐 있다. 그런데 행위 종료시는 지금 신법의 적용 당시 따라서 신법이 행시법 제3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신법이 행시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행시법이 신법에 적용된다. 이것도 객관식은 한 두 번 나왔고요. 문제는 5번인데 한시법에서 국법의 추구표 여부인데 판례 태도. 근데 제가 이제 특별한 법이 지난 주말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법 하면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번에 뭐가 됩니까? 특별한 법 하다 보니까는 특별한 법이 아닌데 이건 이제 형법이죠. 기록형에서 이게 사례로 나왔더만요. 그거 큰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1월 달에 시험 끝나자마자 막 기본서 낼 때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적미적 때문에 3월 말, 4월 초에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 판례가 기록형 사례로 이번에 출제가 됐더만요. 조금 아까 말했던 이제 법률의 변경입니다. 과거에는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은 판례도 동기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이 변경된 동기를 갖다 따지는 겁니다. 동기를 따져갖고, 동기를 따져서 이것이, 어떤 단순한 사태 변화, 단순한 사정이 변경됐다. 그럴 때는 그 처벌 규정은 폐지됐어도 뭐가 됩니까? 국법의 추구표 인정에서 여전히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조처에 대한 반성력 고려해서 폐지됐다. 그럴 때는 이제 면소 판결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전원 합의자 판결입니다. 근데 이 판결에서 뭐가 돼야 되냐? 다 필요 없다. 어쨌든 법률의 변경이 되면은 법률이 변경된 동기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들. 기억.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를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축구법에서 적용함으로써 회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건 비단 한시법만이 아니라 한시법, 그냥 일부분이 모든 법률의 변경. 모든 법률에 있어서 이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최근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종래 동기설을 폐지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역이 과정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1조 2항의 신법 우선주의와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 아까 저 위에 칸이 있었죠. 범죄 후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했을 때 적용돼서 그 입장을 변경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법률의 변경의 동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들. 따라서 종래 동기설에 입각한 일련의 판례들은 더 이상 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판례 수백 개 있었습니다. 죄당해 필요 없어져 버린 경우가 됩니다. 핵심 요약을 한번 보시죠. 1번.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면소 판결입니다. 이때는 2번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도 바로 아까 보셨죠. 위임위법, 백지형법, 그러니까 시행령의 변경의 경우도 똑같다라는 것들 동일하다. 3번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와 관련 없는 별개의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가벌성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는 위 규정에 적용이 없다라는 것들. 예를 들면 바로 나오게 되는데 과거 이제 법무사법에 의하면은 뭐가 됩니까? 법무사 파산 이런 거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법 위반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무사가 이거 진짜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법무사 잘 피해갔는데 이 양반은 못 피했어요. 그래 너무 많이 해두셨는지 어쨌든 변호사법 위반은 이제 기소가 된 상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법무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법무사도 이거 파산 같은 거 개인회에서 파산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법원 뭐냐? 아니 법무사법이 변경된 거는 지금 변호사법 이것과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그냥 법무사법이 이렇게 변경된 거다. 지금 1번이나 2번에서 말하는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번의 문제라는 거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전혀 무관하게 변경했을 뿐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변호사법의 그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사람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종려한시법. 아까 맨 위에도 지금 형법규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몇십 년째 이런 부분들은 한시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한시법은 이 법률은 이때부터 1월 1일 예컨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만 이게 이제 효력이 있다. 이런 게 한시법인데 과거 이게 주로 한시법과 연관돼서 논의가 되는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한시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한시법 시행 당시에 위반했던 법은 나중에 이제 한시법이 폐지되겠죠. 2025년 1월 1일이면 폐지됐을 거 아닙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폐지됐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자, 그래서 5번이 이번에 기록경찰에서 나왔죠. 주치 킥보드 운전은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종종 가벼워진 주치 자전거도 운전죄로 처벌된다. 과거에는 이제 이동장치, 킥보드 같은 거, 이게 이제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오토바이 같은 거 거기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서 도로교통법에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전거로 신설했거든요. 자전거,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뭐가 됩니까? 자전거 이제 오토바이죠. 근데 그냥 자전거 이런 것들 해갖고도 기존에도 이게 어떻게 심해요. 최고형이 6년 이하까지 갑니다. 도로교통 위반, 음주운전 보니까는. 그런데 여기 이제 개정되면서 20만 원 미만의 벌금이거든요. 20만 원 미만. 징역 6년이야. 20만 원 미만의 벌금은 진짜 다르겠죠.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이런 거는 그냥 법률의 변경이다. 따라서 지금 음주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타고 20km 정도 이제 돌아다니까 이것도 음주운전은 맞는데 자동차 등 음주운전이 아니라 자전거 등 음주운전 그래서 20만 원 미만의 벌금 요거 이제 인정해라. 여기 이제 법률의 변경 바로 요 판례였었습니다. 자,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이것도 객관식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속지주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구분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1번 공무원 노정부 바로 길 건너편 역사는 리즈카르튼 올 때 커피숍에서 영국인과 한국인이 마약 밀수입을 갖다가 모의했다는 거,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삼동은 강남은 대한민국 영토. 여기서 영국 사람이 영국 놈이 마약 밀수입을 갖다가 불법 마약 밀수입을 공모했다. 당연히 처벌받겠죠. 왜? 공모지도 이제 범행지가 되니까는. 속인주의 이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전 세계 외국 나가서 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 그 나라 처벌받겠죠. 우리나라 돌아오면 또 처벌받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무조건적 이미 진행된 형기는 산입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다. 2번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는 강원랜드 위에는 카지노가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도박죄. 그러다 라스베이거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필리핀 세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나라에서 합법이니까 처벌 안 받죠.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 처벌받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한 경우들 바로 속인주의가 되겠고 보호주의. 그래서 여기 형법 제5조가 있고 이제 6조가 있습니다. 5조는 이제 국가보호주의. 근데 거기 쭉 조문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별로 출제 안 됩니다. 그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국민보호주의.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대표적인데 판례가 많습니다. 이런도 합치면 4번, 5번 객관식 출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인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북경에서, 우리 총영사관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사무소를 위조해 갖고는 비자발 같은 거 신청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들. 어쨌든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게 정부라든가 또는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사문서를 이제 위조를 했고 신청서 같은 건 다 사문서니까는 대한민국 국민을 명의로 이제 위조를 했다는 거 아니면 이제 뭐가 됩니까? 위명으로 허물을 내세워서 이걸 위조를 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법에 적용이 되겠는가? 그랬을 때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자,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니은의 디귿에 있는데 외국인이 캐나다 교포예요. 그러니까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지만 이제 뭐가 됩니까? 옛날에 한국 사람이었었는데 캐나다에서 한국인에게 법한 사무소 위조죄 바로 이겁니다. 그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그 형법 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법익이 직접 침해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패스카머 선상 살해 사건. 그러니까는 지금 파나마 선적 그 현대 상선 그 소속인데 선적은 이제 파나마입니다. 거기서 그 조선족 교포가 중국인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10명을 살해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결국 기국주의에 의하면 이거는 파나마 영토가 되겠죠. 거기서 중국인이 한 사람 살해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이 사람들 2명과 사형 선고했다가 뭐 집행은 안 됐죠. 이제 무기로 막 감형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형법 6조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럴 때는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살인죄, 해상살인죄니까 해상강도 살인죄, 해상강도 살인죄니까. 근데 이거는 문서위조죄거든요. 그러면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그 사회 공공의 신용, 어느 사회? 중국 사회다, 캐나다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 따라서 우리 형법에 적용은 없다. 이런 것들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세계주의. 이번 13회 때도 객관식 나왔는데요. 세계주의는 뭐가 됩니까? 형법 규정에 의해서 전 세계 어디서 범죄를 저려도 만약에 우리 형법에 그 행위를 처벌한 규정이 있으면 우리 형법에 적용된다. 인신매매죄 우리 형법에 세계주의를 규정해 놨습니다. 인신매매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테이큰. 그 프랑스 파리에서 루마니아 범죄 집단인 미국 그 젊은 처자들을 갖다가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납치된 처제 아빠가 리아빌리스 청님 와갖고는 그 루마니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수단을 파견한다. 어쨌든 그거는 선의적인 의미지만은 어쨌든 처벌은 가능하다. 수단은 가능하다. 이게 세계주의 이번 13회 때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범죄 요것들도 필수용 사례용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법인의 범죄 능력.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가 자기가 이제 건물을 짓고는 부동산 이중매매했죠. 그러면은 그 건설회사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못하죠. 법인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따라서 그 법인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업 법인은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형법 범죄 주체가 되면 자연인만이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 대표이사가 배임죄 주체가 된다는 것들. 그러나 2번 법인은 비록 범죄 능력이 없지만은 형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형벌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대개 이제 벌 규정이 되겠죠. 그 법적 규정이 바로 양벌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바로 그 양벌 규정의 법적 성격인데 1번 이거는 과거에는 무과실 책임설이었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무과실 책임이 어디가 있느냐. 7차례인가 8차례 계속 위헌 판단만 났습니다. 그래서 일괄 입법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무과실 책임설이 아니라 과실 책임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업무진 법인의 처벌의 근거는 바로 과실 책임설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실제 행위자의 처벌 여부. 종업원. 자연인인, 실제로 사람이, 자연인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보통 이제 종업원들, 불법 행위를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제 법인들을 갖다가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 불법 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지금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당연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인 문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인데 요거는 이따가 진도를 나갈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열심히 나가면 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위전착에서도 이번 13회 때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2단계 범죄 체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2단계 범죄 체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3단계 범죄 체계에서 이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범죄란 요거 이제 독일어 약자죠. 범죄란 이제 구성요건 해서 위법성 책임이다. 이렇게 3단계 범죄 체계인데 2단계 범죄 체계는 이때 뭐가 됩니까? 이때 이 구성요건에 대한 성과 위법 합쳐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 민법이 불법의 약은 똑같습니다. 불법.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서가 위법 합쳐서 불법. 따라서 범죄는 불법과 책임만 이루어져 있다. 2단계 범죄 체계.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위법성에서 말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는 뭐가 됩니까?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면은 이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번역이 한 일본식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 법률 용어 거의 대부분 일본 용어니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전에는 뭐가 네가티브니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일본에서 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결국 요거는 뭐가 되느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라는 것들. 위법성 조각사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따라서 이제 기본적 내용. 1번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범죄 체계는 불법과 책임의 2단계로 구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도 결국 이때 이제 2단계 범죄 체계에서 이 불법 구성요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불법 구성요건. 3단계 범죄 체계에서 만약에 구성요건입니다. 불법 구성요건.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도 당연히 이제 불법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불법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라는 것들. 2번 그러므로 이 이론에 의하면은 위법성 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네거티브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두 되긴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 3단계 범죄 체계도 정당방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일단은 예컨대 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근데 지금 정당방위에 의해서 상해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쨌든 상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이 되잖아.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 뿐이지. 그러나 2단계 범죄 체계에 의하면은 지금 이 정당방위의 상황, 위법성 조각사유도 불법 구성요건 요소가 되니까는 정당방위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애당초 뭐가 됩니까? 불법 구성요건으로서 상해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구성요건이 조각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와 구성요건 해당성이 곧바로 조각되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결국은 유전착을 더 이상 뭐가 됩니까? 위법성의 착오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사실의 착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밑에 있고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 3번 다른 용어로는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같은 용어입니다.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을 나왔다가 어느 해는 또 표지론을 나왔다가 매일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위전착과의 관계입니다. 위전착과의 관계. 1번 위법성 조각사유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구성요건에 속하게 되어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 역시 불법 공의 인식 대상이 되며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 뭐가 됩니까? 정당방위 상황이 없다. 이거 방위 상황이 아니다.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걸 인식한다. 부존재를 인식한다. 말이 어렵죠. 부존재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가 되면 방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위가 없다. 방위가 없다. 그러한 경우 불법 공의 인식 대상이 되며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형법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실의 착오로 이해된다. 변 3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오상방위를 의미합니다. 오상방위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정당방위 상황 인식했죠. 지금 위법성 조각사의 부존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존재했다고 인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오상방위 위전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정당방위 상황도 이거는 불법 구성요건 요소거든요. 따라서 지금 위전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법성 단계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던 거 좀 이따 보게 되는 위전착이 아니라 이것도 구성요건 단계에서 어떤 착오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려요. 이거 뭐 해봤자 복잡하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의 이론에 의하면은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단계에서 착오는 모두 다 100%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의 착오는 원래 사실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즉 법률의 착오. 이것도 법률의 착오도 위법성의 착오잖아요. 어쨌든 위법성 관계있죠. 따라서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위전착오는 구성요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위법성 걸쳐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 따라서 이 세 개 착오도 모두 다 사실의 착오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2번 한번 보세요. 변시축해인데 2번 뒤에 위전착에서 또 나옵니다. 2번 그 기술지문 동그라미 2번. 사인인 갑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에 감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경우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난 착오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법률의 착오입니다. 사실은 법률의 착오인데 어쨌든 갑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 왜?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원래 사실의 착오. 유전자도 사실의 착오. 결론은 언제나 사실의 착오. 끝. 변3회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도 한번 또 볼까요? 뒤에 있는데 4번도 변 10회 때 됩니다. 변 10회 때 위전차 오상방이 새벽에 귀가중인 갑에게 노숙자 A가 구걸을 하려고 접근했다. 그러나 갑은 이전에 소위 퍽치기 강도를 당한 경험 때문에 A를 퍽치기 강도로 오인했다. 저기 거린입니다. 거린. 저기 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상방위가 되겠죠. 이때 현장에 온 택시기사 을이 A가 노숙자이고 구걸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갑에게 A가 당신을 공격하러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갑은 그 말을 믿고 A를 폭행했다. 성적 구성요건 요소 1원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해서 폭행의 고의가 부정돼서 과실폭행, 무죄가 되어버립니다. 왜? 오상방위, 틀림없이 오상방위거든요. 유전차. 그러나 유전차, 오상방위도 사실의 착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조각되니까 무조건 과실폭행, 무죄. 이 결론이 됐다. 바로 10회 때 3년 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으면 뒤에서 또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빨리 한번 부작위본 들어가시죠. 자,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운전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자기잖아요. 근데 속도 위반 또는 예컨대 주의무 위반,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무면허 운전 이거 죄다 부작위가 됩니다.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 그래서 하나 행위에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에너지 투입력을 규정한다. 이게 일명 교란명호 사건이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은 항해자가 자신의 실체 활동을 의해서 물리적 확적 자금 막 팔리 이런 거 돼 있으면 물리적 확적 자금 이런 건 자기란 얘기죠. 거동 막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면 자기가 원칙이다. 자기 범위 우선적으로 성립한다. 보람명호 사건이거든요. 2번,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법적 영합의 보충관계 입장에서 해결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판례가 4개가 있습니다. 법리가 다 똑같습니다. 1번, 4개인데 최소 2번 이상씩 객관식 출제가 됐고 변치에서는 아직 사례는 안 났는데 법전형 모시험에서는 사례로 나왔어요. 근데 본시험은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은 객관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객관식은 13회 때도 나왔는데 그런데 다른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사례로도 출제가 됐는데 자기에 의한 4개입니다.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그 다음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모두 다 이제 공무원들이 되겠죠. 주로 경찰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의한 범인도피죄. 뭐냐면 형사반장인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조폭의 중간 보스 A를 검거해라, 체포해라.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형사반장인데 오히려 이거 아는 그 동생입니다. 야, 너 지금 저기 체포명이 떨어져서 빨리 도망가 잠수 타. 전화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기여서 범인 도피를 시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공무원, 형사반장, 직무유기를 했죠. 이런 경우들. 자기와 부작위 동시에 존재한다. 이때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법정 영합에 의해서 자기 우선. 따라서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우선 성립하고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례에서 자주 됩니다. 객관식은 다 출제가 됐고요. 그러나 이제 2번, 이거는 객관식 2번 나왔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는 다른 언급 안 했지만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정의권자는 검찰이죠. 공소정의권자가 자기 범인이 아니라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 기소를 했다. 그거 잘못된 거냐?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 그 형사소송법 특히 기소 단계에서는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무조건 기소해야 됩니다. 법적 강제로 기소해야 되는데 지금 기소 단계에서는 우리 대법원은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은 독일이 아니라 일단 미국이죠. 기소 편의주의. 검찰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기 범인이 아니라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훨씬 이제 봐준 거죠.
그래서 편의주의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는 객관식에서 이렇게 또 출제가 되고요. 2번. 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공통의 구성요건. 진정부작위범은 이미 이제 그 구성요건 자체가 법률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나가랬더니 안 나갑니다. 근데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은 자기에 의한 이제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그냥 살인죄, 자기 살인죄인데 부작위에 의해 살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공통된 이제 구성 요건인데 첫 번째 결과 방지 가능성. 그래서 모텔 실화 사건. 요게 이제 객관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모텔에서 막 담배 팍팍 피다가 세상에 불이 확 붙었다는 겁니다. 불 붙으니까 엄마 하고도 막 뛰어나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저 비상벨이라도 탁 누르고 그냥 집안 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길이 30시간에 붙어갖고는 6사람이 이제 죽거나 다쳤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뭐가 되느냐. 결과 방지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30시간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필리트 공범이 가갖고는 요새 이런 벽돌 고문이 아니라 필리트 공범 뭐 우리 땅 범인가 해서 뭐 몇십 명 죽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우들. 반지 그러한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30시간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때는 보직인 의무, 자기 의무 있다는 겁니다. 보직인 의무, 자기 의무는 틀림없이 인정되지만은 워낙 불이 급속도로 붙었기 때문에 그 소화의 용이성 내지 가능성, 즉 결과 방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주 대표적인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라는 것들 결과 방지 가능성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부작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 요 판례도 객관식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무를 다 이행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이 판례가 실제로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선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승조원이라고 그러죠. 먼저 탈출했잖아요. 최선 됐으면은 우리 학생들 몇 명은 더 구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자기 의무 이행하지 않았자 부작용과 결과 발생 사이에 얼마든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번은 당연히 이제 고의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4번 진정분지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결과 방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실제 사례로 나오면은 결과 방지 가능성은 과거에 썼었거든. 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안에 결과 방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요새는 확실히 변했어요. 언급을 안 하고 언급 안 해도 별로 채점이 반영이 안 되더라. 과거에는 반드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한 10년 전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례 나오게 되면은 보직인주의 발생 것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만 어쨌든 뭐 주로 부작위범 살인죄에서 많이 나오니까는 그럴 때는 부작위범의 고의 아무리 부작위범이지만 어떤 이런 고의 구성력 고의 살인의 미별 고의가 있다 없다 그 정도만 반주로 언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정도 언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놈들은 죄다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진정부작위범은 의미 없어요. 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그랬죠. 퇴거불응죄. 나그랬더니 안 나갔다.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왜 자기범과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는가? 바로 보직인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직인주의 발생 근거가 핵심이 된다는 것들. 그래서 발생 근거인데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입니다.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 바로 3번에 있죠. 자,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고 먼저 이게 지금 발생 근거인데 요 제목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발생 근거. 차라리 얘를 그냥 발생 근거로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발생 근거에서 요걸 그냥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괄호 1번을 삭제하고 그냥 발생 근거 이러면 되겠네요. 요거는 제가 좀 잘못 편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근거 1번. 2번 13회 때 이거 또 나왔습니다. 객관식 또 나왔는데 1번이 부작위범위에서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와 기타 신의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인정이 된다는 것들. 쭉 그러다 이제 종교, 관습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13회 때 이거 그대로 또 출제가 됐었더라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교통사고에 있어서 구호조치 의무. 이게 도로교통법 54조 1항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 그래서 사고 운전자 구호 조치 의무. 그러니까 이때는 미조치죄죠. 아무것도 안 했다. 미조치죄. 그런데 2번 기록형. 2번 14회 때 기록형에서도 요거 쟁점 됐었습니다.
특별형법이죠. 도로교통법이니까 특별형법에서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됐는데 도로교통법 54조 1항 소정의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과실 또는 유책 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는 것들. 그럼 지금 이렇게 봐도 교통사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지금 갑은 피해자예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기 많이 다친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중앙에서 치며 지가 와서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서 볼보 갔는데 와 볼보는 탱크 아닙니까? 웬만큼 부딪혀도 볼보는 끄떡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와서 부딪힌 사람이 이제 더 크게 당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통규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피해자는 뭐가 됩니까? 책임이 없죠. 불법도 없습니다. 과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이 있다 없다 유무, 과실이 있다 없다 유무, 불법이 있다 없다 유무 불문하고 모든 사고 운전자는 빨리빨리 수습을 해라. 빨리빨리 이제 경찰에 전화하고 수습을 해라. 바로 사고 운전자 조치 의무를 취해라. 근데 이번에 이제 기록형 보니까는 아까 킥보드 타고 하다가 그거죠. 지금 운전을 하면서 킥보드 타다가 앞에서 그냥 택시가 같이 급정거하니까 끽해서 이 사람도 그냥 중앙선 넘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어떤 행위를 갖다 툭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이 피해자가 괜찮다. 어쩌저쩌 하더니 이게 바로 버스 타고 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얼마 다치지도 않고 그냥 물리치료 정도만 받아 어쩌저쩌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미처지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막 이렇게 이제 결론이 떨어질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록형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객관식도 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보증인 지회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 지회 착오인데 이게 지금 한 100년도 훨씬 넘었는데 왜 21세기 2024년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최근에 10회에서도 이제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으니까는 지금 이게 이 보증인 지회 책임적 지위 문제입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이제 위법성이 있는데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고요. 보증인 의무는 이제 위법성의 요소입니다. 현재 이게 다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 90년 전에는 보증인 지위도 구성요건의 요소지만 요 보증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였다. 독일에서 90년 전에 한 1930년대 2차 대전 전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보증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 지위 구성요건의 착오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사실의 착오. 근데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사실의 착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60년대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시켜라. 그래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 따라서 보증인 지위에서 착오가 일어나면 사실의 착오. 보증인 의무에 관해서 착오가 일어나면 법률의 착오. 현재 이게 이분설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뭐고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뭐냐? 사례 한번 보시죠. 자,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바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계약상에 이제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인솔해서 데려간 학생들 당연히 이건 잘 봐야죠. 눈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렌즈라도 끼고 왔어야 하는데 안경을 벗었다는 겁니다. 사람 살려, 누가 빠져가 사람 살려, 어떤 애기가 사람 살려 하는데 못 봤어요. 아니, 저기 내가 데려온 애 아니야. 맞습니다. 못 봤다는 거죠.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바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인데, 학설, 구성요건 요소설과 이분설이 있는데, 요거는 결론이 일치합니다. 어쨌든, 당연히 이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요소를 취해도 이분설 취해도 어느 학설 취해도 당연히 사실의 착오가 될 수밖에 없다. 기술지문 한번 보시죠. 변 3입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경우 아들임을 못 알아봤어요. 똑같죠. 이분설에 따르면 감의 착오는 자신의 아들을 타인의 아들로 오인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이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이 없는 사실의 착오가 된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견해드릴 이유 없어요. 문제는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다. 즉 알아는 봤다는 얘기죠. 알아는 봤지만 나는 저 사람 구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알아는 봤지만 물에 빠져 서우적으로 내가 인솔해서 데리고 온 학생 맞는데
근데 저건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수강료도 몇 달치 밀렸기 때문에 난 어떤 구조도 없어. 알아봤기 때문에 보증인 지위의 착오는 이제 더 이상 아니란 겁니다. 의무화가 난 착오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증이 의무화가 난 착오. 사례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수영제자임을 알았으나 자신에게는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알아봤기 때문에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가 데려갔으면, 인솔에 갔으면은 처음부터 인솔에 가지 말았어야죠. 일단 인솔에 간 순간 계약에 의해서 뭐가 되면 구조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인데 학설은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해도 아까 제가 원위치겠지만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해도 보증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사실의 착오. 따라서 결론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도 사실의 착오, 보증인 의무화가 난 착오도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이건 사실의 착오다. 그 2020년 법조인 모시험에서 객관식 나왔네요. 그러다 2분설에 의하면 이것도 위법성의 요소죠.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죠. 바로 법률의 착오가 된다는 것들.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가장 최고 10입니다. 기출문 한번 보시죠. 부진정 부작위 범위에서의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입장 2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만 참 봐주시고요. 자, 요약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 행위 정역의 동과지수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작위범의 이제 공범의 문제입니다. 도표 한번 보시죠.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입니다. 공범 유형.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 정범은 인정이 됩니다. 이번 13회 때 또 나왔습니다. 객관식은 한 4번 나왔어요. 사례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 정범이나 교사범도 얼마든지 성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수영교사가 자기가 인솔에 아이를 구조하려고 했더니 누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의사집에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교사한테 야, 걔 구하지 마. 그 싸가지 없는 놈이야. 걔 아빠 진짜 진짜 인간 쓰레기야. 그 아들 죽어야 돼. 너무 잔인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하지 못하게 했다.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교사 얼마든지 성립 가능합니다. 방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공범, 부작위에 의한인데 간접정범이나 교사는 불가능합니다. 왜? 간접정범은 가스라이팅 해야 되잖아요. 교사도 범위를 야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누가, 그럼 혹시라도 염려, 텔레파시에 의해서, 텔레파시도 자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봤지만 실제는 막 속고 있잖아요. 뭐 있을 수 다 우리가 어째 저기 공상의 역사 보는 얘기지만은 어째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다 하는 거 그 텔레파시 보내는 거 자기입니다. 부작위 아닙니다. 부작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에 의해서 교사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따라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올해도 작년 법조인 모의시험에서 신문가요? 사례 또 나왔습니다. 법조인 모의시험은 사례만 3번 나왔거든요. 그래갖고는 올해는 한번 사례 나오겠다 그랬죠. 또 안 나왔대요. 14회 한번 또 해보는 거죠. 부작위한 방조. 얼마든지 언젠가 사례로 나옵니다. 먼저 일단 동그라미 1번.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지금 여러 명의 부작위범 공통된 이제 자기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당연히 공동관계 의사가 있겠죠. 둘이 그 의사에 아무것도 안 해서 결과를 위반. 서로 사건 보시면 됩니다. 선약이야, 딱 부작위한 살인죄, 공동정범. 왜? 아무 구조 안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들. 이번 13회 때 또 개괄식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되는데 13회 때 사례 한번 또 밀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조인 모시면 3번 사례로 나왔습니다. 객관식이 13회 때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부작위 방지 한번 보시죠. 요것만 답안지 나오면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1번.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이 주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하는가. 자기적 종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적 종범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의범이 성립되겠죠. 자기적 정범이 있어요. 그랬을 그 자기적 정범의 범죄를 방지할 법적인 자기 의무, 보증인 지위가 있다. 그 사람이 이걸 방치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관 같은 경우들. 무슨 뭐가 됩니까? 보안요원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2번.
정범의 실행행위, 횡령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자, 이게 은행의 뭐가 됩니까? 은행이 아니다. 법원. 어쨌든 직장 상사입니다. 여기 은행을 보면은 어떤 지점장, 부하 직원이 막 은행 돈을 횡령을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죠. 그런데 지점장이 직장 상사로서 방지할 의무가 빨리 신고해갖고든 보고를 해갖고든 방치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 네가 알아서 방치했다. 알고도 그냥 룰랄라 방치했다. 그러한 경우들. 자기적 정범은 수십억을 갖다 횡령하고 있는 뭐가 됩니까? 부하 직원. 그러다 이제 그걸 방치한 사람은 누가 됩니까? 바로 직장 상사, 지점장. 그러한 경우들. 그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부작에 의한 업무상 횡령에 종범이 선임한다. 실제로는 이게 인천지방법원 입찰보증 횡령 사건인데 일개 집행관 사무원이 96년인데 95년에 했겠죠. 그 당시 46억.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도 큰 돈인데 거의 한 30년 전에 4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갖다가 횡령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법원 담당 직원, 총계, 국가공무원입니다. 알고도 그걸 방치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직원은 업무상 횡령죄, 가중처벌 받았겠죠. 특경법에 의해서. 그때 법원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소상관. 부작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방조가 성립이 됐다. 바로 이제 그런 경우들. 3번 같은 경우들도 바로 진짜 은행지점장. 부당대출. 8천억. 82년 당시 8천, 40년 전에 8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재벌이죠. 그 유방 이철이 장경사 사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당시 측근아니었었으니까 8천억. 차장급에서. 세상에 일개 지점 차장급에서 8천억을 갖다가 대출을 해주는데 지점장들 안다. 어떻게 조절 취합니까? 어쨌든 그 지점장들, 심지어 은행장들까지 죄다 부작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방조로 처벌받은 사건들 유명했었죠. 그러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작위범까지 다 보셨고요. 그러면은 쉬셨다가 상당히 인과관계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